명량에서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배 안에 수학자가 타고 있었다. 아, 진짜요? 세종대왕은 뇌물이 뭐였었냐? 수학책입니다. 세계 역사상 수학책을 갖다 바쳐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수학을 배웠나요? 네, 생각해보니 막상 우리의 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수학적 유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학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여행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할 특별 패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조민희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희입니다.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죠.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만 따뜻하게 입은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안 벗어줄래요. 네, 정말 요즘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은요, 네. 우리나라의 그 수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네. 조민희 씨는 우리만의 수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수학하면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들만의 수학까지는 생각해보진 않았지만은요. 왜 우리 조상들하면 왜 서당에서 천자문 정말 열심히 외우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또 장원급제를 이렇게 하려면 네. 과연 그 안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들어가 있었을까? 수학을 공부를 했었을까? 갑자기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네요. 과거를 다들 보기는 했는데 그때 거기에 수학이란 과목이 과연 들어있었을까요? 글쎄요. 네, 궁금한 점은 오늘 이분에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학 역사의 위대함을 제대로 전달해 줄 분입니다. 이장주 교수님 모셔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주로 서양 수학 이론이나 서양 수학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의 훌륭한 수학자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알면 수학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책 같은 사료에 근거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학이 딱딱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이걸 들으면서 수학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선조들도 수학을 배우긴 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뭐 생활 자체가 다 수학이니까요. 예, 예를 들면 성을 쌓는다든지 또는 뭐 군 부대가 어디에 있는데 군 부대를 갖다 어떻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물건이 소요가 되는지.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12척의 배. 12가 바로 숫자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명량에서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배 안에 수학자가 타고 있었다. 아, 진짜요? 네, 뭐 포탄 거리 계산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연을 날리는데 암호하기 수학 아닙니까? 네, 임금님의 재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측량도 해야 되고. 네. 사실 모든 게 다 수학 덩어리죠. 그러네요. 아, 정말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뭐 포탄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한 건데, 근데 예전에는 아라비아 숫자도 없고 계산기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계산을 했을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발을 가거든요. 정자 네네. 썼나요? 어떻게 글쎄요. 했어요? 물론 뭐 간단한 계산이야 암산이나 뭐 손가락 발가락으로 했겠죠. 그런데 커다란 숫자 같은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산대라는 그 산까지라는 이런 네네. 네. 계산 도구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네. 그것을 중국에서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기술을. 그런데 네.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장 발전시켜서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3대 계산이라는 거거든요. 3대 계산? 3대 계산인데 이게 주판의 원형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주판이 됐습니다. 이야, 예. 정말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 조상들의 그 수학 수준이 굉장했다라는 거를 정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의 반응들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애들은 어떻던가요? 네. 아이들은 당연히 이 서양 수학자나 서양 수학 이론을 갖다 듣는 것보다 자기하고 똑같이 된장 고추장 먹은 선조들이 네. 이렇게 수학을 잘했다니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게 결국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어. 예. 그 독립운동에도 뭐 수학이 쓰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것은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이제 요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에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좀 빨리 이걸 침략당하지 않고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네네. 과학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과학 아래에는 수학이 있다. 네. 기본에는. 그러니까 수학을 빨리 배워서 수학 교과서를 막 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상설 네. 독립운동가 네네. 그다음에 최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수학 교과서를 지었고요. 동생도 이상희. 근데 그 당시에 수학 교사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면서 수학 교사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을사늑약이 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고 그런 게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네. 이 강연 시작 전부터 정말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흥미가 가는데요. 교수님, 그럼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공부방을 갖다 공부를 하셨는데 네. 다른 공부가 아니라 완전 수학 공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자 공부가 아니라 한자 수학 공부가 아니라 공부였구나. 완전 한글도 수학 아니고요? 공부. 예. 네. 무슨 뭐 경전이 아니라 네. 붓글씨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실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네. 몇백 년 전으로 우리 시간 여행을 갑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나라의 수학자, 위대한 수학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만 특별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역사도 바로 알고 수학도 배우고 정말 일석이조의 강연이 아닐까 그런 기대가 되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선조들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이장주 교수님의 강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제 오늘은 실록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세종의 공부방입니다. 세종실록 12년 1430년 10월 23일입니다. 1430년 10월 23일 날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상학 계몽산 이렇게 나옵니다. 상과 학이라는 얘기는 상학, 임금께서 배웠다는 겁니다. 실록에서 임금이 배웠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임금이 책을 갖다 이렇게 볼 견자라든지 책을 뒤적거렸다 이게 아니라 배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몽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학 계몽산. 그럼 계몽산이 어떤 책이냐? 계몽산이 시가 있고 뭐 풍경을 갖다 읊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학책입니다. 이 책이 앞부분서부터 뒷부분까지 본다면은
5차, 6차, 7차 방정식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급수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다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의 내용 또는 대학 과정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책인데 물론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들이 설명도 간간히 나오지만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몇 문제가 되냐면 몇백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참고서를 갖다 보면은 완전 수학 문제만 나와 있는 그런 참고서, 그런 참고서보다 더 지독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책을 세종대왕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서서 하시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볼펜이나 연필도 없었을 테니까 붓으로 그려가면서 거기 도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형 가지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이.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푸는데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최고의 수학책인데 계몽산법이라는 책이.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걸 누군가 질문이 나오고 의문이 들 때는 물어봐야 되겠다. 그 물어볼 사람이 누구냐? 거기 이 정인지 입시대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인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제학이었어요. 과연 그랬을까? 정말 세종대왕이 정말 본받고자 할 따름이었냐? 세종대왕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때가 33살이에요. 33살인데 나이가 늦었죠. 나이가 늦었는데 이왕 그 성인을 갖다 본받으려고 그러면은 좀 더 일찍 공부했을 될 텐데 왜 33살 될 때까지 있었냐?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떤 추측을 했냐면 세종이 임금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한 5년 동안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상황 노릇을 했던 겁니다. 세종 12년이면 이제 막 그 새내기 임금으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임금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아는 시기였지 않았나. 33살이면 참 젊을 때하고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세종대왕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임금이 공부한다는 거다 수학 공부한다는 것을 갖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신하들이 공부해도 될 것 가지고 임금 피곤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추측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실록서로 들어갑니다. 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3년 뒤에 세종실록 15년에 1433년 8월 25일입니다. 이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경상감사 진 신간 양희 삼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몽삼법이 사실은 최고의 수학책이다. 양희 삼법도 쌍벽을 이뤄요. 그건 송나라와 원나라 때의 수학은 중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황금기의 수학이었습니다. 양희 삼법 100권을 진상을 했다. 누구한테? 임금한테. 경상감사는 경상도 사또 중에 사또예요. 근데 경상감사의 그분의 이름이 뭐냐? 추적을 해봤더니 신인손이에요. 신인손. 근데 그분이 한양분인데 경상감사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 좌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방을 내려갔는데 경상도 분이 아니면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으셨겠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세종이 명령을 해서 이 수학책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양희삼법이란 또 최신 수학책 100권을 나무로 파가지고선 일일이 글자를 파서 찍습니다. 그래서 100권입니다. 요새처럼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드는 게 아니라 보통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요새 한지 비싼 거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나무를 쪼개서 한지 만들고 이걸 100권을 갖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예,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100권을 갖다 바치니까 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께서 그것을 집현전, 호조, 서운관의 습상국 이게 어디냐? 집현전 잘 아시죠? 예. 저는 집현전이 맨날 사서상경만 읽고 시라든지 문학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책도 비치가 돼 있었네요. 분명히 성산문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집현전에 하고 그다음에 호조는 나라 살림살이 그다음에 서운관의 습상국은 뭐냐면 국립천문대 천문대에서 계산 딱딱 필요한 데다 갖다 한 겁니다. 100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몇 권밖에 안 남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때 갔습니다. 그 책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의 수학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일본은 수학을 자랑할 만한 처지가 아니죠. 우리한테 약탈해 간 걸로 거기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그것이 완전히 없었다가 한국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조 중기쯤에 그래서 중국 도로 가져다가 걔네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은 확 부실을 갖다 합니다. 그럼 부실을 조금 일본 사람들이 훔쳐갑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 애들은 그걸 갖다 한 2권 정도 있거든요. 이게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건데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중국에서도 역시 그와 비슷한 걸로 지정돼 있고 우리도 역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갖다 바쳤냐?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임금이 36살 되던 해에는 임금을 벌써 간파를 합니다. 신하들이. 그리고 임금이 뭘 원하는지를 갖다 압니다. 위에다 좋아하는 걸 갖다 바쳐야지 임금이 싫어하는 걸 갖다 바치면 오히려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운돼 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병조판서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까지 돼가지고선 당상관이 됩니다. 당상관이 뭡니까? 의자에 앉아가서 다른 신하들은 서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뇌물이 뭐였었냐? 수학책입니다. 세계 역사상 수학책을 갖다 바쳐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수학을 형편없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을 천시했다, 경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강정을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만든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의삼법에 그럼 양의삼법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들이 비단을 훔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교육적으로 나쁘다. 도둑들이 비단을 훔쳤다는 게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도둑들이 비단을 훔쳤다는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도둑들이 비단을 훔쳤어?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뭐가 될까요? 동기유발이 된 겁니다. 재밌다 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좀 재밌어야 돼요. 너 성적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 모든 게 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죠. 계몽산법의 쉬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계몽산법 참 어렵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풀었던 책 중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벼가 벼를 갖다 원기둥을 갖다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지금 원기둥의 부피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혹시 기억나세요? 원주율 파이 3.141592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원주율은 3으로 해버려요.
야, 그러면 우리 동양 수학이나 우리 선조들은 참 부정확하지 않았냐? 원래 3.141592 하면서 영원한 수인데 끝없이 나는 그런 무리수인데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141592 이거 우리가 끝이 아무러지지 않는 수라는 걸 알면서도 야, 현실은 한 3으로 해도 괜찮아. 현실은 3.1로 해도 괜찮아. 또는 3.14로 해도 그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무리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띕니다. 이건 재밌으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세종의 마지막 얘기가 나옵니다. 세종실록 25년 이제 요 얘기로서 이제 일부가 이제 끝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 25년이라면은 세종이 몇 살 때죠? 46살 때입니다. 이제는 말년입니다. 세종이 거의 뭐가 될까요? 아마 돌아가시기 한 6, 7년 전일 것 같아요. 요 해가 바로 어떠냐면 훈민정음 한글이 완성된 해예요. 요로부터 한 3년 뒤가 훈민정음이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금으로서의 권위가 위풍당당했겠죠. 모든 걸 다 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세종이 이제 했던 얘기를 갖다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쭉 있었습니다. 야, 내가 수학을 갖다 한번 해보니까 이 수학이 옛날에 정자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 맨날 하지는 않았을 거야. 경전을 갖다 보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고려라든지 신라 시대로부터 전부 다 수학을 갖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 관리를 갖다 뽑고 그랬던 거는 이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신하들이 수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지측량이나 조세 제도를 갖다 뜯어 고치고 막 하는데 이순지나 김당 같은 그 수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으면 이거 못했을 거야. 내가 보니까 수학은 모두 다 해버려야 돼. 모두 다 해야 돼. 방책이 뭐야? 그걸 갖다 모두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 나한테. 플리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도승지가 비서가 마마 입사해서 즉 공무원이 된 다음에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진급시험 볼 때 가래라는 과목을 빼버리고 수학을 집어넣읍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 과목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시행됐습니다. 네, 시행됐습니다. 이게 세종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수학을 임금부터 몸소 배웠던 중요한 과목이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수학을 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생한 증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부 강연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흥미를 갖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수학을 이게 들으면서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야, 정말 새롭게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2부 강연에서는 우리 세종의 그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더 남아있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저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 들을 생각이거든요. 예. 네. 2부 강연에는 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요, 비하인드가 아니라 그냥 올바른 다 이야기 드립니다. 철저하게 기록에 의해서 제가 네. 말씀드릴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또 위대한 수학자들을 소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참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올해가 그분이 탄생하신 지 3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홍정하 선생님이라고 네. 이분이 참 좋은 책도 기가 막힌 수학책을 저술했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외국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우리 수학 공부하면서 뭐 가우스, 피타고라스 이런 서양 수학자들은 굉장히 맞아, 익숙한데 맞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수학자에는 저희가 관심이 없었을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너무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폄하했습니다. 조선 민족은 우리가 뭘 다 해줬다는 식으로 나가는데 네.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우리는 아주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단지 개화가 조금 늦었을 뿐이죠, 걔네들보다. 네. 그게 참 문제였겠지만 조선의 이 찬란했던 것은 뭐 조선의 역사는 이거는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뭐가 돼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도. 교수님 강연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자와 이렇게 수학을 함께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재미있고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도 말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어. 남의 얘기보다는. 예. 자기 얘기, 자기 선조, 자기가, 나 멧돼지 할아버지가 분명히 네, 수학을 했는데, 맞아. 이런 수학을 잘했다. 그럼 나도 수학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동과 흥미, 어떤 자긍심, 자부심, 뭐 그거 가지고 어떤 동기유발적인 요소가 충분하고, 네.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끼면 부모님들이 재밌으면 아이들도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10분에도 더 좀 앉아 있어요. 네. 너 이거 이제 우리나라 수학 강국이야. 원래부터 수학 잘하던 나라야. 네, 그거 이런 좀 얘기를 할수 쉬워야 있습니다. 되는데 네, 옛날 맞아요. 이야기처럼 부모님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귀를 열어서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2부 강연 이제 또 들어봐야 되는데요. 홍정하 수학자를 비롯해서 참 그동안 가려져 있던 많은 얘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장주 교수님의 강연 계속해서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올해는 우리 조선의 위대한 수학자 홍정화 탄생 3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한국수학사학회에서 기념학회도 지난달에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텐데 진짜 우리의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이일곡이나 이태계처럼 이분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터키의 화폐에는 그 나라 뭐 수학자들 이 초상에 그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알아야 될 텐데 이분을 갖다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갖다 시키겠습니다. 이분이 그 숙종 때 분입니다. 오늘 숙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숙종 때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뭐 양반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요때가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극도로 잘하면 정육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꽤 높은 벼슬이죠. 수학자들은 중인이지만 좀 특별한 대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수학자들끼리 결혼을 갖다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하냐면 이제 그 의사 집안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 고시가 뭐냐면 기술고시. 지금 얘기하면 기술고시입니다. 그래서 뭐 작과, 그 다음에 작가 본 다음에 다시 취재,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정화 이분은 그 숙종 때 중국으로부터 사신이 옵니다. 그 사신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하국주입니다. 하국주. 하국주라는 분이 옵니다. 근데 그 하국주라는 분은 그냥 정치가가 아니에요. 뭐냐면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는 목적이 이 한양, 즉 서울의 위도를 측정하려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의
청나라의 광희제입니다. 광희제. 광희제는 바로 조선의 세종과 같은 임금이라고 그렇습니다. 강희제는 여러 책을 갖다 만들라고 명하는데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옥주가. 그래서 하옥주가 오는데 하옥주가 와서 측량하러 오는데 측량이야말로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수학이죠. 네. 그러니까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학에 관한 것들을 몽땅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국주의 상황이 어땠었냐 하면은, 이건 약간 좀 깊이 들어갑니다. 송나라, 원나라 때, 그때의 찬란했던 동양수학, 중국수학, 이 동양수학이 싹 슬그머니 가라앉고, 서양수학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함수표 아시죠? 복잡하죠. 그다음에 로그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삼각함수표나 로그표 같은 걸 갖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측량 기구도 가지고 물론 오죠. 그런데 이분이 왜 어떤 연유로다가 우리의 홍정화 선생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홍정화 선생님의 9일집 9구자에 하나 9일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정말 높게 평가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 9일집의 거의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숙종 때 내 나이 30살 때 하국주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했다. 자, 그 내용이 저겁니다. 자, 뭐냐 하면은 딱 그 얘기가 나와요. 360명이 있다. 한 사람마다 은 한 양 8전을 내면 그 학계는, 이걸 하국주가 물어봐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수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 360 곱하기 1양 8전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넓이가 225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건 루트 225예요. 이건 얼마예요? 15 곱하기 15거든요. 15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이 두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홍정환 선생님 입에서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질문하자마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고 작은 두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두 사각형의 각변. 이건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보니까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테스트 당한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아마 순식간에 풀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의 수학자 홍정환은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계산 같은 것도 포대를 갖다 들고 있던 계산기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포대를 앞에다 쫙 펼쳐놓고 산대를 놓고 뭐가 될까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놓으면은 답이 그냥 나옵니다. 주판하고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여섯 문제 내지 7문제를 물어봅니다. 하옥주가.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뭐가 될까요? 다 맞으니까 옳다 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아제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부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사라고 보통 거기서 그랬습니다. 아제도도 역시 한가락하는 분입니다. 청나라에서. 그 편찬하는 데 나옵니다. 그 아제도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천하에서 네 번째 수학자다. 그 근거가 있어요. 중국 책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학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네 번째인데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은 뱃속에 그득하다. 수학이 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이 물어볼 차례다.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학이 머리에 들어갔을 텐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표현이 복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내가 물어봐서 다 니들이 대답을 했으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물어볼 차례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정환은 그냥 질문을 갖다 날립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공 모양의 옥석에 구예요. 내접하는 정면체의
옥을 뺀 껍질의 부피는 265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껍질에서 가장 두꺼운 것은 이렇게 되고, 옥 속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참 굉장히 이거 듣기만 해도 어지럽죠, 그렇죠? 저도 이거 푸는데 한참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푸는 거가 몇 차 방정식이야? 이게 2차 혹은 3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냈냐? 이 방정식은 그 당시에 자신 있었어요, 홍정화가. 그래서 이 방정식에 관한 것은 송원나라 때 그 찬란했던 동양 수학의 전통이 맥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꽃 피웠어요. 천원술이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꽃 피워가지고선 그 계수들 있잖아요. 방정식의 계수들을 갖다 산대로 쫙 늘어가지고선 그걸 가지고서 계산이 금방 돼버리는 이런 거를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 답을 내일까지 주겠다 그러고 위기를 모면해요, 하국주가. 그리고 거기다 그 책에 뭐라고 썼냐? 그렇지만 그분은 끝끝내 답을 안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국주는 자랑을 합니다. 삼각함수표를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삼각함수표하고 로그표를 처음 봅니다, 홍종화. 그러니까 이 하국주와 홍종화의 만남의 의미는 서양 수학과 동양의 고도로 발달된 수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수학사적으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서로 토론을 갖다 나중에 하고, 하국주는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방정식이 참 어렵다고 느낀다 했더니 홍정화가 방정식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한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국주는 방정식을 그렇게 심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홍정화는 그때 우리나라의 수학은 방정식이 하늘을 치고 올라갑니다. 10차 방정식까지도 풉니다. 예. 지금 홍정화의 그 책이 나옵니다. 이 9일집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이게 벌써 나와요. 이제 홍정화가 이렇게 나와요. 저거는 방정식 풀 때 이용됐거든요. 근데 이건 홍정화 책뿐이 아니라 중국 책이 다 그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명 가언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우리보다 다 이렇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10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을 보도록 하세요. 여기. 그럼 10차 방정식에서 뭐가 될까요? 11개로 돼 있죠. 층수가. 이건 뭐냐면 10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것을 현대적으로 저 10차 방정식을 갖다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저건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지금 1, 2분만 설명을 들으시면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맨 위에 뭐 같아요? 지금 하나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가로로 몇 개 있어요? 보세요. 5, 1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숫자 5개고 그 다음에 1이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갖다 한 2분 동안 얘기해주고 이거 써봐라 했더니 금방 쓰더라고요. 이거 갖다. 예. 숫자 읽는 거는 이렇게 쉽습니다. 이 숫자를 산대로 표시하면서 계산했으니까 그 당시에 산대가 중국에서는 하국주는 몰랐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몰랐는데 저걸 해주니까, 저걸 하고 그러니까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이것 좀 나한테 다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도로. 거기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걔네들의 전통이.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단재 신채호, 우리 독립운동가였죠. 중국에서 돌아가셨죠. 독립운동하시다가.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를 갖다 되찾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덧붙이거나 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는 역사를 갖다 왜곡하고 역사를 더 덧붙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한다면은 우리 충분히 우리의 자부심을,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역사와 수학이 만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좀 반성이 됩니다. 네. 재밌어요. 신기하고. 글쎄요. 그리고 또 모든 생활의 밑바탕에 수학이 깔려 있다라는 걸 정말 새삼 느꼈고요. 우리 수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수학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네, 매주 배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그냥 계속 웃으라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젊었을 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네. 예. 좀 그 평가를 위한 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좀 아이들한테 숨 쉴 틈을 주면서 네. 좀 같이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놀고 창의력이라는 게 결국은 상상력 아닙니까? 네. 예, 창의력, 상상력 다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해 가지고선 얘기를 하고 좀 자꾸 이렇게 살짝 수학으로 좀 유도를 좀 하면은 네.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론보다는 너무 많은 이론들이 많아서요, 제가. 네. 그래도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수학에 그래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담비 같은 시간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입니다. 이장주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세종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세종께서 이런 수학에 능하셨는데 그 부분을 백성들에게 혹시 한글처럼 널리 그 수학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수학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학문이었습니다. 실용 학문. 그러니까 그것만 만족하면은 그 외에 어떤 기본 교양 과목으로서의 어떤 소양 과목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또 이 산학자 집단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 ABC, 지금은 ABC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엔 가불병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이라 했으면 아마 수학 발전이 굉장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세종은 인간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임금이었다. 그리고 CEO도 보통 CEO가 아니라 국가 경영의 CEO이지만 밑바닥까지도 완전히 훑어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까칠함의 극치. 예, 까칠함의 최고봉. 그러면서 아마 세종 앞에서는 나중에는 신하들이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한글도 어떻게 만들고 끝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세종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활의 모든 전반의 분야를 다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나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성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줍지 않게 그냥 뭐 대신 얘기하고 감정이라든지 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계산과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마 예측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소리를 거예요. 듣는 네, 정말 네. 대단한 임금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수학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한글도 만드셨잖아요.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은 도움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역사와 수학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수학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에 만든 물건을 현대 기술로 재현해낼 수 없다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라 시대의 나무 주사위, 목재 주령구인데요. 너무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밀을 미처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수학도 이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수학과 친해지는 수다학 함께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방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